1942년에는 전쟁은 더 이상 다른 유럽 대륙의 큰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확실히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연합국이 축국의 폭정과 공격에 맞서면서 세계의 대국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힘에 맞서서는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고 한 전투국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결국 다른 나라에게도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서방연합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같은 적에 대해 별개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벌이고 있었지만 나치 독일을 짓누르고 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전선 사이에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서로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는 양쪽 연합국의 관계는 종종 긴장감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에피소드 주제와 아직도 많은 논란의 대상인 전쟁 이야기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작전은 강화된 해변에 대한 사단 규모의 상륙 작전을 실험하는 것과 소련이 동맹국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외에는 특정 군사적 목표가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캐나다인들이 요구받은 모든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새겨진 작전입니다. 이것은 작전 주빌리 DF 공습의 이야기입니다. 1942년의 도래는 아마도 파시즘과의 싸움에 종사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시작을 알렸고 이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각 일본과 독일이라는 축국들의 뜻밖의 공격에 휘말렸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군과 그들의 반소비에트 동맹국들이 첫 번째 가혹한 겨울을 견뎌내고 동쪽으로 공세를 재개하였으며 레드 아미를 물리치고 석유가 풍부한 카프카스 지역으로 돌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롬멜이 여전히 영국과 연합국의 군대를 통해 이집트로 진행하고 있었고 영국은 비록 브리튼 전투에서 승리하여 침략을 면했지만 점점 효과적인 유보트 봉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장인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일본은 그들의 군대가 자신들만의 번개전을 실행하며 매일매일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해상에서는 미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해안. 이런 재앙의 배경 속에서 새 강대국의 연합 지도자들, 즉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오백, 루스벨트와 소련의 조세프 스탈린 간 관계도 점점 긴장되었다. 이제 미국이 그들의 산업적 힘과 엄청난 인력을 전장에 투입하며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스탈린은 그의 동맹국들이 즉시 점령된 서유럽을 공격하고 대륙의 두 번째 전선을 열어서 동쪽에서 그의 병력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과 나치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독일로의 돌진이 나치 독일이 붕괴함에 따라 어디에서나 싸움을 끝내게 할 것이라고 믿는 많은 미국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옛 말에 따르면 뱀의 머리를 잘라내면 몸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스탈린에게 약속했음에도 처칠과 미국 대응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독일의 힘을 감안할 때 그런 공격은 실패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수백만 명의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런 대규모 수륙 병력 공격의 전술과 기술은 독일의 대서양 전선, 즉 스칸디나비아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해안 방어선이 당시 건설 중이었는데 이는 모두 실험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일본과의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탈린을 달래기 위해 그는 동맹국이 1942년에 롬멜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독일의 산업과 인프라를 강력하게 폭격하여 나치 독일의 전쟁 재료, 제조 능력을 줄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1943년에 침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점에는 일본과의 극동 상황이 안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칠의 추천이 스탈린을 안심시키는 대신 이는 독재자의 악명 높은 편집증을 일으켰습니다. 스탈린은 나치의 위협에 맞서 편리한 결혼을 강요받기 전에 처칠이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고 러시아 내전 동안 백인 러시아의 원인을 돕기 위해 영국에서 병력과 무기를 보내는 주요 힘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처칠이 계획한 내년의 두 번째 전선 이전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사망할 것인지에 대한 추정치를 갖추고
스탈린은 이 지연이 나치와 싸우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소련에서 피폭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의 협력을 잃고 싶지 않은 처칠은 유럽에서 나치 독일을 패배시키는데 동등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소련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그와 루스벨트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옵션을 고려하면서 처칠은 프랑스의 특정 위치에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상륙시켜 24시간 동안 큰 손실을 입히고 상당한 피해를 입힌 후 철수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급습은 이전에 실시된 그 어떤 급습보다도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스탈린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았고 그는 처칠과 루즈벨트가 두 번째 전선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계획의 물류가 진행되면서 이 급습을 지지하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독일 루프트바페로부터 공중 통제권을 뺏어내는 임무를 맡은 왕립공군의 전투기 사령부였습니다. 1940년 여름에 진행된 브리튼 전투에서 승리한 후 1941년에는 독일 폭격기 대대의 대부분이 소련에 대항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투기 작전이 크게 줄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 왕립 공군 전투기들은 유럽 전역에서 먹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와 호커 허리케인은 이러한 공격 작전에 필요한 범위를 갖추지 못했고 놀라운 퍼커 울프 FW-100 90 전투기의 등장으로 심지어 더 새로운 스피트파이어 MKO-S마저 앞서는 독일은 프랑스 서부에서 공중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해협까지 프랑스 해안 주요 공습. 그런 계획 중인 공습은 다수의 독일 전투기를 유인할 것입니다. 그 후 영국 왕립공군 전투기가 집 인근에서 그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어디서 운영될지 알고 있다. 그리고 포케 울프 190을 특별히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MK9 스피트파이어를 사용하여 루프트와페의 전투기 함대에 무거운 손상을 입히기를 희망합니다. 프랑스에서 공습의 또 다른 주요 지원자이며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육군의 고위 지휘부였습니다. 1939년 9월 이후로 로열 캐나다 해군은 독일의 유보트 함대에 대한 광범위한 전투를 겪었으며 로열 캐나다 공군의 구성원들은 브리튼 전투에서 싸웠고 이제 독일에 대한 야간 폭격 공세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불길한 방어에 참여한 것 외에는 캐나다 육군은 그들의 영국과 미국 동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행동을 보였으며 후자는 1942년에 몇 개월 동안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이 영국 방어를 위해 위험한 대서양을 횡단했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여 용기를 증명하고자 열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습은 대부분 캐나다의 일이 될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계획은 대부분 영국의 손에 있었습니다. 병합작전사령부는 1940년에 설립된 영국 국방부의 조직으로 영국군의 분야를 통합작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명확한 임무였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들의 일은 공습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저키즈 아드미럴의 감독해 구성된 이 조직은 1941년 10월 27일 루이스 마운트베튼에게 명령이 전달되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왕자의 삼촌이며 당시 해군 장교로 새 명령과 함께 상품선 계급을 받았다. 1942년 초에 동맹국들에게 불행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운트베튼의 명령은 일종의 연속성을 보였으며 독일 전함 티르피츠가 연합군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나지에르 독을 파괴하는 화려한 성과를 거두며 점점 더 성공적인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그 경우에 마운트베튼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영국 구축함을 거대한 부유 폭탄으로 변환하고 자원봉사자 크루에 의해 목표물로 안내하는 전쟁에서 가장 대담한 계획 중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습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동맹국에 큰 선전 효과를 주었고 이로 인해 마운트베튼은 처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운트베튼과 그의 스태프들이 처칠의 공습을 위한 잠재적인 위치를 좁혀갈 때 종종 총리는 동맹보다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흥분에 휩싸인 그는 작전의 규모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불합리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표 선정위원회가 프랑스 해안을 따라 7개의 잠재적인 목표로 좁혀짐에 따라 처칠의 흥분은 차가운 현실에 진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선택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남부 잉글랜드의 영국 왕립 공군 기지에 가까워 여기서 전투기와 전투폭격기가 상륙 지원을 위해 비행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7개 중 하나가 선택되었는데 이는 고려 중인 규모의 성공적인 공습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디에프라는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디에프는 영국의 뉴헤이븐에서 단지 104.6km 떨어져 있어 이는 영국의 전투기 범위 내에 편안하게 있었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는 거기에 지어진 상당히 새로운 레이더 기지 외에는 실제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공습은 그 규모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독일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장비와 방어를 파괴하고 철수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쟁 승리를 위한 공습에 더 큰 목표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공습은 요새화된 독일 위치에 대해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는 실험이 될 것이며 점령된 유럽의 전면적인 침략을 결국 시작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과 기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독일인들을 충격시키는데 충분히 성공적이라면 그들은 동부 전선에서 유럽으로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여 더 큰 규모의 공습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로써 처칠과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불만을 완화시키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42) 년 4월 4일 마운트베튼은 디에프를 추천한 목표지정위원회의 보고서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것엔 그저 진행 중이라 적혀 있었다. 그러나 디에프는 상당히 가벼운 방어에도 불구하고 쉬운 목표가 아니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의 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가적인 보험으로 매우 초기 단계에서 탱크가 계획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장갑 차량이 수륙 양용 공격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최초의 계획은 새롭지만 미시험된 처칠 탱크로 장착된 장갑 부대가 DF의 양쪽에 상륙한 다음 내부로 원을 그리는 것이었지만 탱크가 DF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놀람의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놀람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DF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서 탱크를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먼저 중량 폭격기에 의한 강력한 공중 공격으로 방어를 약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또한 영국의 공수부대가 대신 양쪽에 착륙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업무는 각각 DF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해안 배터리를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루터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공습부대는 거의 6,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5,000명 이상 이 메이저 제너럴 J.E.의 지휘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캐나다 부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해밀턴 로버츠. 캐나다인들과 1,000명의 영국 병력, 이 각각의 작전을 위해 훈련받고 탱크 조종사들이 해변 착륙을 연습하는 동안 많은 함대가 형성되어 그들을 DF로 데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러터의 핵심 요소인 놀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정찰기가 함대를 발견하여 독일 사령부에게 큰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앞으로 몇 일 동안 많은 독일 비행기들이 축적되는 것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1942년 6월 13일 전체 드레스 리허설을 실시하고 캐나다인들이 브리드포트와 웨스트베이의 도셋 해안을 침략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DF의 조건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육혼 연습이라는 고유하게 캐나다식으로 명명된 이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준비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덜한 이상적인 성과를 보고 마운트베튼은 러터를 승인할 수 없다고 느꼈고 작전을 연기하고 두 번째 리허설인 유콘2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6월 23일에 진행되었고 이 시점에는 첫 번째 연습의 실수들이 배워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콘2는 크게 개선되었고 사이의 날들에 남자들이 특별히 열심히 훈련했으며 여전히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마운트베튼은 러터에게 진행을 승인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두 번째 캐나다 부대의 대다수 장교들에게 이 훈련이 실제 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고 병사들은 7월 2일에 병력선에 탑승하기 위해 준비하면서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지만 운명이 이미 개입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영국 해협의 날씨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작전은 7월 7일까지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는데 당일 DF는 늦은 두 번째 조수로 인해 독일군이 최소 3시간을 더 확보하여 해변에서 수심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탱크 상륙정으로 증원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마운트배튼은 DF에서의 공습을 원래 2번에서 1번에 조수만 다루는 것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습군은 원래의 24시간 대신 12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새벽, 이 새로운 더 짧은 공습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루프트바페가 함대 위에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500kg 폭탄을 장착한 니데의 4K wolf, 배가흔 S가 야모스 로즈에 정박 중이던 Her Majesty's Ship 프린세스 아스트리드와 Her Majesty's Ship 프린세스 샬롯 병사선을 공격했고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배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맞물려 마운트배튼은 러터 작전을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 습격 부대는 며칠 동안 불안정한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병사선에 갇혀있던 피로와 좌절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겪으며 영국의 변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운트배튼의 계획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군사적 시도 취소를 넘어서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스탈린은 자신이 원하던 두 번째 전선 대신에 약속받았던 이 초대형 습격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원로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영캐나다 동맹국이 어떤 중요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는 루즈벨트의 독일을 일본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점령된 프랑스에 대한 주요 작전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그들이 방어 태세를 줄이고 더 많은 병력을 동쪽으로 보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처칠이 달성하려고 했던 것의 정반대였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러터 작전을 재개하고 재일정을 세우기로 빠르게 결정되었고 그 시기는 8월 중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계획의 일부 측면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병의 사용이 그것입니다. 또한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RAF에 의한 공격 전 폭격도 중단되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특공대원들이 해상으로 침투해 공수병을 대체해야 했다. 그리고 DF를 양옆으로 둔 해안 배터리를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공대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RAF에 의한 공습전 폭격이 없는 것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특히 왕립 해군이 그들의 무거운 화력을 가진 전함이나 전함 순양함 중 어느 것도 작전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펄 하버 공격, 3일 후 일본 항공기에 의해 Her Majesty's Ship Repulse와 Her Majesty's Ship Prince of Wales가 파괴된 충격에서 아직도 회복 중이었고 잉글리시 채널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공습은 영국 왕립 공군 전투폭격기가 제공하는 근접 지원과 함께 출동할 8척의 구축함에 상당히 제한된 화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공습에 참여할 추가 부대는 약 50명의 미국인이었습니다. 군 레인저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인이 서유럽에서 행동하는 병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전 시도와 구별하기 위해 이번 공격은 이제 작전 주빌리의 지휘 아래에서 수행될 것이며 1942년 8월 18일 공격 부대는 다시 한번 모였고 그들의 목표가 명확히 되었습니다. 니프, 해협을 건너가며 공격 부대와 그들의 호위는 그들의 목표와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더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6개의 해변에 상륙할 예정이며 각 해변은 식별을 위해 색상명으로 지정되었다. DF의 동쪽과 서쪽에는 옐로우 비치와 오렌지 비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각각 영국의 3번과 4번 특공대가 상륙하여 해안 배터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3개의 프랑스 특공대 소규모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4번 특공대에는 또한 50명의 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미 레인저. 오렌지 비치와 DF 자체 사이에 위치한 그린 비치는 캐나다 남사스카처완 연대와 캐나다의 캐머런 하이랜더스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DF의 동쪽을 경비하도록 지시받은 푸르빌의 독일 방어군이었습니다. 동시에 옐로우 비치와 DF 사이에 위치한 블루 비치는 캐나다 왕립 연대와 캐나다 블랙워치에 의해 후위의 독일 위치를 침묵시키기 위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DF에 대한 작전의 주요 추진력은 화이트 비치와 레드 비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로열 해밀턴 경비 보병대, 에식스 스코틀랜드, 퓨실리의 몽 로얄, 14번째 캐나다 군 탱크 연대, 그리고 영국 왕립 해병 A 코만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벗어나 해변 방파제를 넘어 DF로 진입하며 독일군을 추방하는 임무를 맡았고 철수하기 전에 독일의 방어시설 파괴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연합군 병사들은 목표 지점으로 향하면서 운명이 또다시 그들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정보는 러터 이후 크게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독일인들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의 대비를 강화하고 대규모 공습을 예상했지만 그들이 건설한 유보트 펜 중 하나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독일 정보기관이 현지 저항군의 이중 스파이를 성공적으로 투입해 획득했습니다. 스파이는 연합군이 DF 주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DF를 지키고 있던 것은 베르막트의 302 보병사단이었는데 이 부대는 독일인들이나 연합군 정보기관 모두에게서 엘리트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사건 규모를 고려할 때 302번째의 직급은 점령국이나 친축국에서 자원한 많은 비독일인들로 채워져야만 풀 스트렝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벨기에, 체코, 프랑스에서 잡아온 대량의 무기를 사용해야 했고 그들의 물류팀은 여전히 대부분 말로 끌리는 마차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요새 뒤에 잘 파묻혀 있었고 아미행에 주둔한 펜저를 포함한 상당한 보강군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프트바페의 전투기와 폭격기도 있었는데 이는 공습이 시작됨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가 가능한 한 많은 루프트바페 비행기를 파괴하기 위해 인근의 비행장에 대한 공습을 명령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디오 침묵 상태에서 운영되는 이 편대는 병력 운송선, 구축함, 상륙정, 그리고 총배 등 다양한 크기의 약 237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시간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립 해군이 미리 은밀하게 청소한 독일이 설치한 지뢰밭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새벽 3시에 병력들은 해안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상륙정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는 독일의 해안 레이더가 대규모 병력 운송선을 감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 영국의 레이더 조작사들은 볼로냐에서 편대를 향해 프랑스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여러 대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어둠을 빙자하여 항해하는 작은 독일 해안 컨베이였고 세 척의 독일 해군 잠수함 추격함에 호위되었으며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DF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선박들은 우연히 편대의 가장 동쪽 부분을 발견했는데 각각 약 20명씩 탑승한 23척의 상륙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개 특수부대, 2척 호위 총함, 2척 구축함이 있었다. 거의 즉시 영국의 총함과 독일의 잠수함 추격함이 서로에게 불을 쏘기 시작했지만 구축함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리고 훨씬 더 멀리 있는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은 들어오는 포화가 해안에서 오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독일의 한 잠수함 추격함이 전투 중 침몰했으나 이미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상륙정이 침몰하거나 기능을 상실했고 나머지 부대는 파괴를 피하기 위해 흩어졌지만 더 나쁜 것은 DF의 베르마우트가 이제 습격자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전 4시 50분 DF 동쪽 플랭크 옐로우 비치에 상륙한 특공대원은 18명뿐이었다. 해안 배터리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할 수 없었던 그들은 대신 독일의 위치를 저격하여 그들의 작전을 방해하려고 노력했고 이 전략은 연합군 선박이 전체 작전 동안 그것에 맞지 않았다는 보고가 없었으므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플랭크에는 제4특공대와 함께 미군 50명이 있었다. 군 레인저들이 오렌지 비치에 거의 완벽한 습격을 시작하고 배터리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네 번째 특공대 중에서 제4특공대원 중 패트릭 포르트스 소령은 근거리에서 독일군의 총격을 받아 손과 상관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격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총검으로 그를 살해했다. 또 다른 고위 장교가 총을 공격하는 동안 사망했을 때 포르티어스는 개방된 지역을 피해 달려가 병사들을 지휘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두 번째 총격을 받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계속 전진했고 결국 총이 영국군에게 빠져나가자 피를 많이 잃어 쓰러졌지만 후에 대피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연방의 최고의 용감함에 대한 상입니다. 그린 비치에 상륙한 사우스 세스케처완 연대는 어둠 속에서 상륙하여 푸르빌에 기지를 둔 독일군에게 어느 정도의 놀람을 주었지만 그들이 집결하면서 일부 병사들이 강이 잘못된 쪽에 상륙정을 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그룹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상륙빛이 양쪽의 절벽에 위치한 독일군의 사격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연대의 지휘관인 세실 메릿 중령은 도전에 응하며 일어나서 그의 헬멧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별일 없으니 따라서 다리를 건너자고 했다. 메릿은 병사들과 함께 언덕을 향해 공격을 이끌었고 카메론, 하이랜더스 일부와 함께 했으며 부대 피리 부는 사람은 바그파이프를 계속 불었습니다. 그러나 약 2km 나 내륙으로 밀어붙였지만 곧 심한 저항에 부딪혀 해변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린 비치에 상륙한 사람들 중에는 영국 왕립 공군 비행 중사 잭 니센탈이 있었다. 그는 소수의 캐나다인 경호원들과 함께 푸르빌의 새로운 독일 레이더 기지를 잡아내고 그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임무에 실패한 니센탈은 대신 레이더 기지에 연결된 전화선을 잘라내 독일 운영자들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영국 해협을 건너 동맹국의 정보부가 가로챌 수 있었고 그들이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었지만 레이더 기지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니센탈은 동맹국 레이더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에 이 임무에 선발되었지만 그가 포로로 잡히고 고문을 통해 그의 지식이 추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낄 경우를 대비해 시한 화물 알약을 제공받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실패 시 그를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블루비치에서는 캐나다 왕립연대의 상륙 부대와 캐나다 블랙워치의 3개의 소대 그리고 포병 부대가 끔찍한 시작을 했습니다. 상륙은 계획보다 약 반 시간 늦게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는 RAF가 설치한 연막이 사라져버려 근처 절벽 위에 위치한 독일의 벙커에서의 사격에 노출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이 전선을 넘어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에서 해변은 시신더미로 변했는데 이는 캐나다 병사들이 독일군의 무자비한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그들 중 소수만이 해변을 벗어나 절벽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침 내내 계속된 전투에 매여 나가거나 철수할 수 없었습니다. DF의 양쪽 플랭크를 위한 전투가 시작되면서 왕립 해군과 공군은 알려진 독일 위치를 폭격하여 주력 부대가 상륙할 빨간색과 흰색 해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 전투 폭격기들이 동쪽 절벽 위와 해변과 독일군 진지를 폭격하고 기총 소사했다. 상륙정의 접근을 숨기기 위해 연막 스크린을 펼치기 전에 계획은 상륙이 시작되자마자 탱크를 즉시 배치하는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탱크 상륙정이 지연되어 보병들이 갑옷 지원 없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항공기가 떠나자 독일군은 재편성하고 상륙 지역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수십 명이 독일군 기관총 사격으로 쓰러지는 듯 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맞기 전에 상륙정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절벽 위에 독일 위치와 요새화되어 임시 요새로 변한 마을의 전 카지노에서부터였습니다.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형제처럼 알게 된 사람들의 시체를 넘어서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이제는 생명이 없는 시체였습니다. 중사 존 리게이트는 후에 우리는 그저 벽 가까이에 있었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적의 교차 사격 때문에 벽에서 2피트를 벗어나면 불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자를 돌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떨어지는 박격포 폭탄에 대한 보호도 없었습니다. 명령 하달이나 시도조차 불가능해져 결국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해변의 방파제 뒤에 숨어있던 캐나다인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14번째 캐나다 군단의 처칠 탱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탱크의 도착은 캐나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전세를 유리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29대의 처칠 탱크가 해변에 상륙했지만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고, 이 중 2대는 깊은 물에 가라앉았고 또 다른 12대는 해변의 부드러운 자갈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대의 탱크는 여전히 해안 방파제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독일인들이 그들의 길에 놓아둔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혀서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로열 해밀턴 경비 보병대의 생존자들도 독일의 방어선을 넘어 마을로 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탱크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계속하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 판단, 그들은 해변으로 퇴각하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해안 방파제 뒤에 갇힌 로열 해밀턴 경비 보병대의 지휘관인 밥 레보트 대령은 절박하게 2번째 캐나다 부대의 지휘관인 로버츠 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고 라디오를 시도했지만 그의 라디오는 손상되어 메시지가 엉망이었습니다. 대신 로버츠 소장은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따라서 몬트리올 퓨즐리어와 에이코만도에 영국 로열 해병대를 예비군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들이 해변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들 앞에 병사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발을 딱 한 번 밟을 수 있을 뿐 죽었습니다. 북서프랑스의 거의 모든 독일군이 이 습격 소식에 경계를 세우자 이제는 DF에 증원군을 급히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루프트바페는 해변을 공격하기 위해 항공기를 급히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무거운 영국 전투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독일 해군도 고속 전투정을 배치하여 함대를 어뢰로 공격하려 했지만 영국 왕립 공군 허리케인은 이 배들을 공격하여 DF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격추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되자 그날의 패배를 깨닫게 된 생존자들은 블루비치에서 독일 방어군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파빌에서는 캐머런 하이랜더스와 사우스 세스케처완 연대가 곧 그린비치로 후퇴하는 도중에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후 상륙정에 도달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자살 행위와 다름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중령 메리슨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 작은 부대를 이끌고 가능한 한 많은 동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변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는 비행중사 니센토르도 있었다. 메리슨 나중에 그와 생존한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어 포로로 잡혔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레이드의 2번째 빅토리아 크로스를 수여받았다. 2개의 주요 해변에서 독일군은 늦은 오전에 캐나다군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여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포로를 잡았습니다. 보브스 웨스트 대령은 해안 방어벽 근처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해 포로가 되었다. 독일군은 부상하지 않은 캐나다군이 그들의 부상된 동료들 웨스트를 포함하여 해변에서 치우고 전쟁 포로로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는 영국 왕립 공군 전투폭격기의 공격 개시를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웨스트는 회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고 독일인들이 아닌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자 독일인들은 부상자를 돕던 모든 사람에게 해변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조수가 들어와 심하게 다쳐 스스로를 돕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공습이 대학살로 변하자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려는 절박한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상륙정도 독일군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고 루프트바페 항공기 수도 늘어났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 전투기 사령부에 가능한 한 많은 독일 비행기를 유인하는 계획이 작동했지만 독일 전투기들이 영국, 캐나다 그리고 소수의 미국 비행대를 찢어버리면서 대단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해상 상륙정은 몇 척뿐이 남았습니다. 상륙에 성공한 모든 처칠 탱크를 포함해 공간을 차지하는 장비는 모두 버려졌습니다. 많은 상륙정이 과적 또는 손상되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병사들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DF 해변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독일의 박격포, 기관총, 그리고 항공기의 사격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죠. 오후 2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빌리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배치된 15,000명의 연합군 병사, 선원, 공군원 중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혔고 캐나다군만 해도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907명이 사망하고 1946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초기에는 비난의 대상이 상당히 불공평하게 제2 캐나다 사단장인 로버츠 중장에게 쏠렸고 그는 다시는 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는 RAF가 106대의 비행기를 잃었고 독일 비행기는 대략 48대만 격추했습니다. 더욱 모욕적인 사실은 잃어버린 영국 왕립 공군 비행기 6대 중 6대가 대혼란 속에서 우발적인 침군의 사격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며 또한 도보에 기지를 두고 있는 고속구조 보트 3척도 영국 해협에서 폭격을 받은 추락 비행사들을 구조하려다 잃어버렸습니다. 전투지휘부가 DF에서 얻은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새로운 마크9 스핏파이어가 적어도 포케 wolf 190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기지에서 DF 위로의 극한의 범위에서 작동하다 보니 스핏파이어 조종사들은 종종 전투에 대한 연료를 50분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그 효과성이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배치된 상륙정 33척이 모두 폐기되고 많은 상륙정이 다양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더해 독일 항공기에 의해 손상된 왕립 해군 구축함 Her Majesty's Ship 버클리가 손상을 입은 피투성이의 부대를 영국으로 돌려보내는 동안 침몰시키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습격이 끝난 직후 처칠과 마운트배튼 모두가 사건을 긍정적인 빛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습격이 비싼 승리로 선언되었지만 대중은 속지 않았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났을 때 두 사람 모두 DF의 경험이 바다에서의 완전한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으로 나치의 폭정에 대한 큰 십자군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칠은 차갑게도 주빌리 작전의 교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습격은 최종 승리에 가장 중요한 캐나다의 기여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마운트배튼은 더 나아가 전쟁 후에 나는 노르망디 전투가 DF의 해변에서 이긴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F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적어도 10명 이상이 1944년 노르망디에서 살아남았어야 했습니다. DF가 D-Day 계획 중에 심각하게 조사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운트배튼과 그의 계획 집행진은 이미 주빌리의 많은 결점을 알고 있었고 대신에 백업 계획 없이 놀람의 요소에 의존하여 그들을 간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이 전형적인 예는 대형 전함에서의 무거운 해군포 지원의 부족, 파괴자 호위 부대의 포가 독일 해안 배터리보다 훨씬 작은 구경을 가지고 있었고 더 강력한 독일 요새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실패 사례로는 루터와 주빌리 사이의 독일의 준비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 부족, 무거운 폭격기에 의한 사전 공습 부재, 그리고 DF의 해변에서 탱크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실제 조사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점을 한 사람에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DF 공습에서의 역할로 인해 마운트배튼은 전쟁 후에도 캐나다에서 인기 없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캐나다인들에게 DF는 영국의 쏨, 호주의 갈라파고스, 미국의 이오지마와 같은 대중의 심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나가면 전쟁의 이야기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